1,100만원, 28년을 바쳐 일한 회사에서 54세 중년 남성이 손에 쥔 돈입니다. 치킨집 권리금도 안 되는 돈이에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그는 안양시청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자녀 학원비는커녕 이번 달 대출이자가 막막합니다. 불과 6년 전만 해도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1,000만 원의 손해를 감수했던 사람이에요. 상여금 반납하고 학자금 지원 포기하고 잔업수당까지 줄였죠. 당시 물가로 치면 지금의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사가 살아야 자기도 산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60명의 노동자 전원이 길거리로 나앉았어요. 40년 역사의 공장은 시민공원이 됐고 높이 솟은 굴뚝은 축소 모형으로 전시됐습니다. 언론은 300억 원 기부 미담이라며 떠들어댔죠. 안양시는 매년 11월 3일을 기부의 날로 정해 창업주를 기렸어요. 하지만 천만에요. 이건 미담이 아닙니다. 이건 60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 180명의 인생이 무너진 비극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건 이들이 스스로 그 비극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46일 동안 꽹과리를 두들기며 투쟁했어요. 임금 올려라, 복지 늘려라, 고용 보장하라. 그렇게 싸워서 얻은 게 뭡니까? 위로금 몇백만 원 더 받은 것 뿐이에요. 그 대가로 잃은 건 평생 직장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IMF 때는 회사를 살렸던 사람들이 2003년에는 회사를 죽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민주노총이 끼어들었거든요. 강하게 싸우면 회사가 굴복한다. 이 달콤한 거짓말을 믿은 겁니다. 설마 40년 된 회사가 우리 때문에 문을 닫겠어? 끝까지 버티면 회사가 양보할 거야? 틀렸습니다. 회사는 양보하지 않았어요. 아예 경남 하동으로 떠났습니다. 삼덕재지 노동자 60명은 단 한 명도 데려가지 않았죠. 46일 동안 꽹과리 두들기며 투쟁한 사람들을 누가 데려가고 싶겠습니까? 이것은 2003년 안양에서 벌어진 삼덕재지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건 2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이런 글이 높은 공감을 받고 있어요. 우리 회사도 노조 들어오고 분위기 망가짐. 이러다 폐업할까봐 겁난다. 회사가 망하면 누가 제일 먼저 길거리로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노동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성 노조투쟁의 교과서입니다. 자, 우리 같이 1961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황해도 개성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때 남쪽으로 내려온 한 실향민이 있습니다. 이름은 전재준. 그의 손에 쥐어진 건 리어카 하나뿐이었어요. 종이 도매업으로 시작했죠. 리어카를 끌고 발로 뛰며 영업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어요. 땀 흘려 번 돈으로 부도난 인쇄용지 회사를 인수했고 그렇게 제지업에 발을 들였습니다. 전형적인 자수성가 스토리죠. 1961년부터 2003년까지 무려 42년입니다. 한 사람의 청춘과 중년과 노년 전부를 바친 시간이에요. 그렇게 일궈낸 회사가 바로 삼덕재지입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수암 천변에 자리 잡은 이 공장은 안양의 상징이었어요. 높이 솟은 굴뚝을 보세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안양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였습니다. 삼덕재지의 굴뚝은 그 시대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였어요. 안양하면 굴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아침마다 공장 사이렌이 울리면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출근했고 저녁이면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산업화 시대 대한민국의 풍경이었어요. 삼덕재지는 인쇄용지와 화장지를 생산했습니다. 제지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직원 60명 정도의 중견기업이었죠. 하지만 안정적이었어요. 40년 넘게 한자리에서 꾸준히 성장했거든요. 거래처들과의 신뢰도 두터웠습니다. 납기를 지키는 회사, 품질이 일정한 회사, 제지업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는 일찍부터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정말로요. 노사가 협력하면서 회사도 성장하고 직원들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전재준 회장은 온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죠. 회사가 어려울 때는 솔직하게 얘기했고 여유가 있을 때는 직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노사관계의 모습이거든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삼덕재지는 안양 지역사회의 든든한 일원이었습니다. 지역경제에 기여했고 60명의 가장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어요. 그들 중 상당수는 20년, 3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던 공장에 아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1997년 모든 걸 바꿔놓은 사건이 터집니다. IMF 외환위기죠. 온 나라가 휘청거렸습니다. 대우그룹이 무너졌어요.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죠. 수많은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져 나갔습니다. 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넘쳐났어요. IMF 때문에 명예퇴직당했다는 말이 일상이 됐죠. 많은 가정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비극적인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삼덕재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경영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제지업은 원자재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입니다. 외환위기로 환율이 폭등하자 수입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죠. 게다가 거래처들이 줄줄이 부도났어요. 받을 돈은 못 받고 원자재 값은 올라가고 회사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노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엄청난 양보를 했습니다. 상여금을 반납했어요. 학자금 지원을 포기했죠. 잔업수당까지 줄였습니다. 조합원 한 명당 무려 1,000만 원의 손해를 감수한 겁니다. 당시 물가를 생각하면 지금으로 치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이에요. 직장인 연봉의 절반이 넘는 돈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회사가 살아야 자기들도 산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회사가 문 닫으면 자기들도 길거리로 나앉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50대 중년이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이 실직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은 현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정상적인 노사관계입니다. 위기 앞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회사와 노동자는 적이 아니에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배가 침몰하면 다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함께 노를 저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삼덕재지는 IMF 위기를 넘겼습니다.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말이에요.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다시 안정을 찾았어요. 경제가 회복되면서 회사도 정상화됐죠. 전재준 회장은 80세가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현장을 챙겼습니다. 평생을 바친 회사였으니까요. 그리고 노동자들도 안정적으로 일했습니다. IMF를 함께 이겨낸 동료애가 있었어요.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시한폭탄이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2003년 누군가 그 폭탄의 뇌관을 건드렸어요. 민주노총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2003년 삼덕재지 노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에 가입한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원래 온건하게 협상하던 노조가 갑자기 과격한 투쟁 노선으로 바뀐 거예요. 민주노총은 1995년에 만들어진 한국노동운동의 양대축 중 하나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109만 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어요. 상당한 규모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할 때마다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은 훨씬 적다는 겁니다. 숫자를 보시죠. 2021년 민주노총은 110만 명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실제 참여 인원은 정부 추산 약 4만에서 5만 명, 겨우 4.5%예요. 2020년에는 20만 명 파업을 예고했죠. 실제 참여는 3만 4천 명, 기아차를 제외하면 5천 명도 안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민주노총 간부들은 이념적 투쟁을 외치지만 정작 현장 노동자들은 현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작정 파업했다가는 자기 밥그릇이 깨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항상 뻥파업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선언은 거창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참여율이 낮다는 거죠. 그런데 삼덕재지 노조는 민주노총 말을 따랐습니다. 노조 간부들이 민주노총 사람들의 말에 속았어요. 강하게 나가면 회사가 굴복한다. 이 논리를 믿은 겁니다. 투쟁의 강도가 급격히 세졌죠. 꽹과리를 두들기고 구호를 외치고 회사 측을 압박하는 강경 투쟁으로 전환됐어요. IMF 때는 1,000만 원씩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회사를 살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회사를 적으로 규정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직 노선의 전환입니다. 민주노총이라는 거대 조직이 작은 기업 노조를 삼켰고 현장의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조합원들의 우려는 배신자, 어용이라는 딱지로 억눌렸어요.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46일 동안 공장은 완전히 멈췄어요. 생산 라인이 가동될 수 없었죠. 신규 주문은 당연히 못 받았고 이미 받아놓은 주문도 납품을 못했습니다. 제지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납기 준수가 생명인 업종입니다. 인쇄소에서 주문을 넣으면 정확한 날짜에 종이가 도착해야 해요. 하루라도 늦으면 인쇄소는 납기를 못 지킵니다. 그러면 그 인쇄소의 거래처도 피해를 봐요.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고객사들은 물량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업체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장사를 해야 하는데 공급이 안 되면 다른 곳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삼덕재지의 신용도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40년 넘게 쌓아온 신뢰가 46일 만에 무너진 거예요.
한 달 반 동안 공장이 멈춰 있으면 회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그 기간 동안의 매출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거래처가 떠나고 신용도가 하락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회수하고 협력업체들이 불안해하고 이 모든 게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버틸 체력이 없어요. 현금 흐름이 한 달만 막혀도 위험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소기업은 장기 파업이 곧바로 거래처 이탈 화살표, 자금난 화살표, 폐업의 고속도로를 타게 된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2006년 여수의 한 운수회사는 10년간 산업금 동결 요구로 누적 적자가 발생했어요. 새 사업주도 노조 압박에 결국 완전 폐업했죠. 2010년대 경인전자는 지속적인 파업과 노사 갈등으로 생산성이 저하됐습니다. 결국 해외로 이전하고 국내 공장을 폐쇄했어요. 2018년 S&T 모티브 하청업체는 노조 설립 후 단가 인상과 고용 보장을 요구했다가 원청과의 계약 해지로 폐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성투쟁의 현실입니다. 회사가 무한정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중소기업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노조는 믿었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회사가 양보할 거라고요. 설마 40년 된 회사가 우리 때문에 문을 닫겠어? 이게 민주노총식 사고방식이거든요. 회사는 무한정 돈이 있고 노동자들이 압박하면 결국 굴복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파업 기간 중에 노조 내부에서도 균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불안해했대요. 이러다가 정말 회사 문 닫는 거 아니야? 특히 가장들은 생계 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았죠. 한 달 반 동안 월급이 끊기는데 집에서는 애들 학원비며 생활비며 계속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버팁니까? 일부는 이런 목소리를 냈대요. 회사 제안대로 위로금 받고 다른 일자리 찾는 게 낫지 않냐? 하지만 노조 강경파가 이런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배신자, 어용 이런 딱지를 붙이면서 말이죠. 이게 바로 강성노조의 문제점입니다. 내부에서 다른 의견을 내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무조건 투쟁 일변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전체가 망하는 거죠. 삼덕재지 노조원 60명 중에 끝까지 파업을 원했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요? 아마 절반도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노조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전원이 일자리를 일곡된 거예요. 전재준 회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처음에는 법적 대응을 검토했어요. 직장 폐쇄를 선언하고 강경하게 맞섰죠.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80세 노인이에요. 평생 일궈온 회사에서 이런 충돌을 겪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리어카를 끌면서 시작해서 42년 동안 키워온 회사인데 이제 와서 노조와 이렇게 싸워야 한다는 게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그는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냥 접겠다. 이것이 바로 경영자의 자존심입니다. 평생 땀 흘려 일군 회사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접겠다는 거죠. 9월 중순 노사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회사는 위로금을 조금 더 올려주는 선에서 타협했어요. 법정 퇴직금의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2,500만 원의 위로금을 주겠다고 했죠. 이미 상당히 관대한 조건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줘야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거든요. 노조는 46일 동안 싸워서 위로금을 몇백만 원 더 받아냈습니다. 9월 23일 파업이 끝났어요. 노조는 승리를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싸워서 위로금을 더 받아냈다. 하지만 진짜 결과를 보세요. 회사는 예정대로 안양 공장을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60명의 노동자 전원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28년 근속 A씨는 54세에 손해준 돈이 1,100만 원이었습니다. 치킨집 권리금도 안 되는 돈이에요. 이게 뭡니까? 몇백만 원 더 받으려고 평생 다닐 직장을 날린 겁니다. 몇백만 원이면 1년치 월급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 돈 받으려고 앞으로 20년, 30년 다닐 수 있었던 직장을 포기한 거죠. 더 웃긴 건 노조가 싸우지 않았다면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 하동으로 옮기는 공장에 일부 숙련 인력을 데려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지업은 숙련 기술이 중요한 업종이거든요. 40년 동안 일해온 노동자들의 노하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예요.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인력을 버리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46일 동안 꽹과리 두들기며 투쟁한 사람들을 누가 데려가고 싶겠습니까? 하동 공장에서는 신규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삼덕재지 노동자들은 한 명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둘째, 더 좋은 조건으로 퇴직할 수
수 있었을 겁니다. 전재준 회장은 본래 온정적인 사람이었어요. 300억 원짜리 땅을 시에 기증할 정도로 사회 환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라면 노동자들에게도 충분히 배려했을 겁니다. 하지만 46일 동안 대립하면서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죠. 셋째, 노동자들의 이력에 흠집이 안 갔을 겁니다. 파업에 참여한 이력은 취업할 때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특히 46일이나 파업한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나이 많은 노동자들이 재취업하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파업 이력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장기적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회사 폐쇄 직후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노숙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대요. 안양시청 앞에서 농성하며 오열했습니다. 자녀 학원비는커녕 당장 이번 달 대출이자가 막막합니다. 28년을 바쳐 일한 54세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대 청춘을 다 바쳐 종이가루 마시며 일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기에 상여금 삭감도 견뎠죠.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 우리 일터가 시민공원이 된다더군요.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60명의 노동자가 실직했다는 건 숫자가 아닙니다. 60개 가게의 붕괴예요. 한 사람당 가족 3명씩만 쳐도 180명의 인생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아내들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야 했고 자녀들은 학원을 그만뒀으며 대출이자는 연체됐습니다. 실제로 재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 건설 현장 일용직이나 경비직으로 흩어졌어요. 20년, 30년 한 직장에서 쌓은 숙련 기술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50대 중년이 다시 시작하기에 세상은 너무 냉혹했어요. 그들이 받은 위로금은 최대 2,500만 원이라고 했죠. 근속연수가 짧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적게 받았을 겁니다.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냥 생활비로 쓰면 1년에서 2년이면 다 떨어집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 다 쓰고 나서 다시 어려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이것이 바로 막무가내 투쟁의 결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위로금 몇백만 원 더 받았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도 어려워지고 인생이 망가진 겁니다. 반면 전재준 회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삼정펄프라는 계열사를 통해 경남 하동과 충남 천안에서 제지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안양공장 설비 일부를 하동으로 옮겨서 새로 시작한 거죠. 전 회장은 2010년에 87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업을 계속했고 평생 나눔을 실천한 기업인으로 기억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회사가 이긴 겁니다. 노조가 강하게 싸워서 얻은 건 뭡니까? 위로금 몇백만 원 더 받은 것 뿐이에요. 그 대가로 잃은 건 평생 직장과 생계수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과 노동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동자 스스로가 선택한 자살입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삼덕재지가 문을 닫아는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민주노총이 끼어들어서 노선이 과격해졌다. 둘째, 46일 파업으로 거래처를 잃었다. 셋째, 노조가 회사 제안을 거부하고 더 많은 위로금을 요구했다. 넷째, 전재준 회장이 80세 고령으로 더 이상 싸우기 싫어했다. 다섯째, 경남 하동으로 이전할 계획이 원래 있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진짜 원인일까요? 천만에요.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노동자들이 현실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IMF 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회사가 없으면 일자리도 없다는 걸. 회사가 망하면 자기들이 제일 먼저 길거리로 나앉는다는 걸. 그래서 1천만 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회사를 살렸죠. 그런데 6년 만에 그 진리를 잊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민주노총이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였거든요. 강하게 싸우면 이긴다. 회사는 무한정 돈이 있다. 노동자가 단결하면 자본은 굴복한다. 경제학에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한상적 사고, 매지컬 싱킹입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갈 거라고 믿는 거죠.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은 한 달 파업해도 버틸 수 있어요. 쌓아둔 현금이 수조 원이고 거래처가 수백 개고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직원 60명짜리 중소 제지업체는 다릅니다. 한 달만 공장이 멈추면 회사가 무너져요. 이게 현실입니다. 노조는 이 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민주노총이라는 거대 조직의 논리가 작은 공장의 현실보다 더 중요했던 겁니다. 렌트시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경제학 용어입니다. 생산성 향상 없이 분배만 요구하는 걸 말해요. 파이를 키우지 않고 자기 몫만 더 가져가려는 거죠. 삼덕재지 노조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회사를 키우려는 노력은 없었어요. 그냥 위로금 몇백만 원 더 받는 데만 집중했죠. 그 결과는 파이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으니까요.
더 무서운 건 이게 삼덕재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곳곳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2025년, 2026년 최저임금 투쟁을 보세요. 민주노총은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과 중소제조사들은 차라리 가게 문을 닫겠다며 맞서고 있어요. 강력한 비유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노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겁니다. 당장 오늘 황금알 하나 더 먹으려고 내일의 황금알을 포기한 거예요. 아니, 거위 자체를 죽인 겁니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지금 위험한 카지노를 돌리고 있습니다. 노조는 판돈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하지만 회사라는 딜러는 언제든지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삼덕재지처럼요. 미래는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삼덕재지 노동자들도 설마 했을 겁니다. 설마 40년 된 회사가 우리 때문에 문을 닫겠어? 하지만 닫았습니다. 46일 만이에요. 지금 당신의 회사에도 노조가 있습니까? 그 노조는 민주노총 계열입니까? 아니면 온건한 독립노조입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당신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삼덕재지와 당신 회사를 비교해보세요. 첫째, 회사 규모입니다. 삼덕재지는 직원 60명이었어요. 당신 회사는 몇 명입니까? 100명? 200명? 규모가 크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중소기업은 모두 같은 구조예요. 한 달 파업하면 거래처가 떠납니다. 둘째, 노조의 성향입니다. 삼덕재지 노조는 IMF 때는 온건했어요. 하지만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달라졌죠? 당신 회사 노조는 어떻습니까?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까? 아니면 거리로 나갑니까? 셋째, 경영진의 태도입니다. 전재준 회장은 80세의 싸움이 지쳤어요. 당신 회사 사장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문 닫고 해외로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넷째, 업종의 특성입니다. 제지업은 납기가 생명이에요. 당신 회사 업종은 어떻습니까? 한 달 생산 중단을 견딜 수 있습니까? 다섯째, 대체 가능성입니다. 삼덕재지 거래처들은 다른 업체로 갔어요. 당신 회사 고객들도 그럴 겁니다. 지금 블라인드를 보세요. 우리 회사도 노조 들어오고 분위기 망가짐, 이러다 폐업할까봐 겁난다. 이런 글이 높은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지금 한국 제조업 현장의 목소리예요. 한국 제조업은 위기입니다.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인도로. 왜일까요?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노사관계가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파업 한 번 하면 회사가 휘청거리는데 누가 한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싶겠습니까? 2025년, 2026년 최저임금 투쟁을 보세요. 민주노총은 대폭 인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가게 문 닫겠다고 합니다. 중소제조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버스 노조 파업에 시민들은 냉담합니다. 또 파업이야? 이게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삼덕재지는 46일 만에 무너졌어요. 당신 회사는 며칠이나 버틸 수 있습니까? 한 달? 두 달? 그 시간이 지나면 거래처는 떠나고 회사는 문을 닫고 당신은 54세 A씨처럼 1,100만 원 들고 거리로 나앉습니다. 이것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예요. 노사관계가 적대적이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기업은 해외로 가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청년들은 취업할 곳이 없어져요. 결국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삼덕재지의 길입니다. 강경투쟁, 46일 파업, 전원 실직. 다른 하나는 IMF 때의 삼덕재지의 길입니다. 고통분담, 함께 살아남기, 회사와 노동자 모두 생존. 선택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노조 간부가 강하게 싸우자고 외칠 때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삼덕재지 60명을 기억하세요. 46일 동안 꽹과리를 두들기며 투쟁한 결과가 어땠는지를. 회사 없이는 일자리도 없습니다. 일자리 없이는 월급도 없습니다. 월급 없이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이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300억 원짜리 공장터는 지금 아이들이 뛰어노는 평화로운 공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60명의 노동자들은 역사에서 지워졌어요.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모모의 21세기 경제학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경제뉴스 이면에 숨겨진 진실 함께 파헤쳐 나가겠습니다.